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다가 몇 년 전 귀농한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시골에서 지내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요즘인데요. 그래서 편하게 과거의 사연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즐겨 듣던 성우님의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길 희망하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평범하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한참 쌓아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힘든 게 뭔지 깨달았죠.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 회사에서 힘든 상황도 모두 적응하고 눈치껏 사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30살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한다던데 제 주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3년 뒤 33살에는 저 빼고 모든 친구들이 시집을 갔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솔로는 아니었어요.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아 미루다 보니 5년을 연애했답니다. 그래도 30대 중반을 넘기지 않고 그이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과묵하고 진지하면서도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신랑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투덜대면 달래주려고 노력만 하지 실망스러운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인간성이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기에 결혼하면 저까지 조용하고 단아한 사람이 될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성격보다 훨씬 더 좋으셨어요. 일단 말투가 엄청 살가웠고 표정도 늘 밝은 모습이었는데 진짜 인상이 천사 같아 보였답니다. 시댁 식구로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셔서 걱정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살림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저희 신혼집까지 오셔서 청소며 빨래며 반찬이며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우렁각시처럼 몰래 해두고 가셨죠. 그렇게 결혼 생활은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36세 임신하며 집안 어른들과 남편이 엄청 기뻐했고 저는 더 많은 애정을 받았네요.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육아를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까운 위치라서 일을 더 하기로 했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40대가 되었고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여전히 성격 좋은 분들이었고 단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모든 면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날이 왔어요. 명절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빙빙 돌고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눈에 들어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후면 주차를 하려고 남편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후진을 하려는 순간 다른 차가 먼저 뒷공무니를 집어넣더라고요.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에 남편은 차에서 내려 꽁무니를 집어넣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이가 신사적으로 말한 건 알았지만 제가 따라 내려서 그이 뒤에 섰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운전자가 인상을 퍽 쓰면서 뭐냐고 묻더군요. 뭔데요? 짜증나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주차하려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후진하는데 선생님이 새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대로 주차 못하시니까 도로 차를 빼주시죠. 싫은데?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 자리야. 차를 빼라면 당신이 빼. 네. 제가 양보하죠. 그럼 차 뺄 테니 기분 좋게 주차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그이는 꾹 참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차 안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침을 뱉으며 욕을 하더라고요. 재수없어. 명절날 별 거지 같은 게 시비를 다거네. 꼴에 마누라도 있나 보네. 확 가다가 자빠져버려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다시 뒤를 돌아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멱살을 잡고 운전자의 상체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짓거려봐! 이 시궁창을 입에 문 하류 인간아! 다시 말해봐! 저기 이거 놓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은 뱉는 순간 네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법이야. 지금 나와 아내가 네 놈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니 너도 상처를 좀 받아야겠어! 처음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제 남편이 상대방 운전자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이는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2대 날렸고 3대 날리려고 할 때 제가 그이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남편은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먹을 다시 운전자에게 지르려고 팔을 뒤로 뻗다가 팔꿈치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 여보, 괜찮아? 미안해. 저는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여보, 왜 사람을 때려? 저 남자가 잘못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때리면 어떡해? 당신 말리다가 나까지 맞았잖아. 미안,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사과할게, 여보. 난 괜찮으니까 저 운전자한테 사과해. 남편은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사과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 또 때리려고? 여보, 오늘 당신 행동 처음 봐.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저 남자가 먼저... 아무튼 기다려. 남편이 다시 운전자에게 다가가자 운전자가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하자 차를 슬슬 빼더니 도망갔습니다. 그이는 차에 대고 다신 눈에 띄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상황은 끝이 났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 팔꿈치에 맞은 광대에 얼음찜질을 하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화내면서 공격적으로 맞서지 말라고 했더니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며 2 손을 싹싹 빌었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아주 조용하게 지냈어요. 아들은 여전히 학교 끝나면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 행복이 우리 손자 현철이한테 생기는데 고생은 무슨. 난 이대로가 좋다. 어머님은 어떻게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네요. 정말 천사신가 봐요. 나더러 천사라고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밖에 나가면 목소리 큰 늙은이일 뿐이야. 어머님도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세요? 그럼 나도 사람인데 말싸움도 하고 그러지. 상상이 안 가요, 어머님. 제 남편도 화내는 걸 딱 한 번 봤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작년에 주차 시비 때문에 싸웠다고 했지? 그 아들 녀석이 어릴 때도 조용한데 부당하다 느끼면 주먹부터 나갔었어. 내가 몽둥이로 엄청 혼내면서 키웠다고. 정말요? 전 남편이 스님같이 해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시모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도 어릴 때 싸움을 많이 했고 때려주고 오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며 자랐고 덕분에 주먹질을 고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이 더 지날 때까지 남편은 여전히 해탈한 사람처럼 매우 조용하고 성실한 가장으로 지냈어요. 어느 날 밤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저희 부부가 잠을 설치게 되어서 다음날 아침 남편이 밤에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를 위층 현관에 붙였어요. 그런데 위층의 층간소음은 며칠 동안 심해졌어요. 뭘 부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은 자다 말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전에 나가버려서 저도 따라 나갔답니다. 위층 현관에 도착한 남편이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가 나와서 뭐냐고 묻더라고요. 뭐야, 당신 누구야? 아래층입니다. 소음이 심해서요. 근데 어쩌라고? 보안이 안에서 뭘 옮기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좀 해주시죠.
매일 밤마다 시끄러서 잠을 못 잡니다. 참, 아주 웃기는 일이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내 성질을 건드리려 찾아왔네. 야, 내가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불만 있어? 위층 사는 남자는 깍두기 머리에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고 그냥 내려가자고 했는데 그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깍두기 남자가 빨리 꺼지라고 경고해도 무시하자 남편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이는 고개가 뒤로 젖혀졌는데 반동을 이용해서 깍두기 남자 코에 박치기를 날려줬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며 쌍코피를 흘리던 남자는 뒤로 물러났고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 우산꽂이에 장우산을 하나 집어들어 그 남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팔로 남편 몸을 잡고 말려봤지만 흥분한 남편이 저를 튕겨내고 사정없이 남자를 혼내줬답니다. 한참 뒤 깍두기 남자가 경찰을 불렀고 제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합의금을 물고 겨우 사과해서 처벌을 면했답니다. 남편에게 이런 짓을 또 벌이냐고 잔소리를 늘어놨더니 그이는 정당방위와 비슷하니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초인종을 누른 순간 이미 싸움의 시작이었어. 아예 올라가지 말아야지. 다음부턴 누가 시끄럽게 해도 가만히 있어. 차라리 내가 올라갈 테니까. 아, 여보. 내가 가장이고 당신을 보호해야 하는 남편인데 어떻게 그래. 아무튼 화는 되도록 참아볼게. 무조건 참아? 조용한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이성을 잃고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 나도 무섭다고.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남편은 다시는 물리적 힘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시어머니 댁에서 밤까지 지내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들은 시어머니와 있을 때가 가장 좋다며 학원도 안 다니고 시댁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아들, 넌 할머니가 그렇게 좋니? 엄마 아빠한텐 관심도 없니? 엄마 아빠는 바쁘게 회사 다니잖아. 집에 일찍 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니 댁에서 공부하고 놀다 오는 거지. 아, 우리 아들 참 착하다. 현철아, 근데 넌 게임 같은 거 안 하니? 요즘 뉴스 보니까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게임에 취미도 없고 잘 못해. 다행이네. 그래,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 아들은 보기 드문 청소년이었어요. 핸드폰에 게임이 하나도 없었고 PC방도 한번 가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은 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심하게 중독됐답니다.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남편 노트북을 쓰려고 열었는데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수십 개 열려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뭐야? 아, 왜 남의 노트북을 열고 그래? 똑바로 말해. 당신 도박해?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한 거야?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이트 하나하나 다 확인했더니 예치금으로 수백만 원을 넣은 것처럼 확인했답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와,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도박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혼인 거 알지? 나 도박하는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뭐? 아, 겨우 노트북으로 게임 몇 판 한 거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겨우? 당신은 이게 단순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 거야? 불법 도박이잖아, 도박! 도박은 무조건 나쁜 거야. 애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화를 냈더니 그이가 흥분하더군요. 벌떡 일어나길래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왜, 마누라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걸 그냥 팍! 그이가 손을 들며 때릴 신용을 하자 저는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간 과거 남편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한 게 떠오르면서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둬요! 이 자식아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안 비켜 이 자식아! 그만두라고! 아빠가 잘못해놓고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진짜 엄마를 때리려는 거야? 이놈의 자식, 너부터 혼내줘야겠다. 어디 아버지한테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까불어? 그이가 팔을 높이 들자 제가 아들을 감싸 안고 몸을 틀어 제 등을 남편에게 내어줬습니다. 맞을 걸 각오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남편이 행동을 멈췄습니다. 아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오셨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잖아. 아들이 시모를 향해 뛰어가 안기더니 사실대로 다 일렀습니다. 도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신발장에서 제 구두 한 짝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남편의 따귀를 세게 날리더니 손을 붙잡고 구두굽으로 손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할 짓이 없어서 도박하고 처자식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냐? 네가 그러고도 이 집의 가장이야? 어릴 때 습관이 다 고쳐진 줄 알았더니 나이 먹고 다시 드러낸 거야? 너 오늘 이 애미한테 죽도록 혼나봐라. 어머니, 진짜 손가락 부러지겠어요. 부러지라고 때리는 거야. 시몬은 계속해서 남편을 혼꾸녕 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이성을 되찾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재미삼아 한번 한다는 게 좀 오랫동안 인터넷 도박을 했어요. 그것보다도 나쁜 짓이 뭔지 아냐? 네가 아까 처자식에게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거야. 이 못난 놈아. 할 짓이 없어서 처자식한테 힘을 쓰려고 해? 죄송해요.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남편이 꿇어앉자 시어머니도 같이 꿇어앉아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못해서 이 사달이 났구나. 이놈, 내가 다시는 못된 짓 못하도록 혼꾸녕을 내줬으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여보, 현철아, 미안해. 내가 도박에 미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아들은 신모를 안아드렸고 저는 화를 삭히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때문에 한번 넘어가는 줄 알아. 또다시 도박에 손대면 그땐 이유 불문하는 이혼이야. 그리고 나랑 아들한테 겁을 주거나 힘을 쓰려고 해도 절대 용서 안 해. 남편은 수긍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도박 사건은 한번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 1년 동안 남편은 사과 안 치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되어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다른 일을 찾거나 뭔가를 도전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거나 아침 해가 뜨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또 술이야? 지금 당신만 힘든 상황인 줄 알아? 대한민국 사람들 다 힘든 상황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뭐라도 해봐야지. 왜 맨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무능한가 봐.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기술 학원이라도 다녀서 자격증이라도 따. 여보, 당신은 잔소리만 심하게 하네. 좀 사근사근하게 말하면 안 돼? 좀 위로해주면 안 되냐고. 위로? 내가 위로를 안 해줬어? 당신 몇 달째 이러고 다니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냐? 됐다.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하니 대화는 그만하고 싶다. 나 들어가서 쉴게. 그래, 하루 종일 잠이나 자라. 그리고 저녁에 또 술 마시러 나가겠지. 참 인생 쉽게 산다. 우리 집 가장 대단해. 남편에게 고운 말을 하고 싶어도 밤이 새도록 술만 마시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잔소리를 했더니 그이가 기어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때릴 신용을 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날 때리려고 폼 잡는 거야? 그래, 해보라고. 아우,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엄청 나불대네. 여보, 진짜 쓴맛 보고 싶어? 나한테 쳐맞고 질질 짜고 싶냐고? 그래, 쳐보라고. 날 치는 순간 그땐 바로 우리 가정이 깨지는 줄 알아.
이 여편네는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뜨겠구만. 당신은 나한테 따뜻한 말은 못하고 달달 볶는 소리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볶아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거 아니야. 그동안 평생 일했는데 좀 놀면 덧나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술 좀 사 먹는데 그게 그렇게 꼽냐? 그럼 아예 이혼 도장 찍고 나가서 술독에 빠져 살면 되겠네. 아우 또 이혼 소리 한다. 뭐만 하면 이혼하자고 협박질이야. 아유 진짜 당신한테 질린다. 질려. 당신이야말로 질려. 당신만 일만 하면서 살았어? 나도 똑같이 돈 벌고 힘들게 일하고 있어. 당장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 일을 악물고 버티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등록금 못 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 물려줄 게 하나 없는 부모가 되고 싶냐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우 정말 열받네. 네 목소리만 들으면 귀에서 소름이 돋는다. 야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 벌어질 거니까 입 닫고 작은 방 가서 쳐 자라. 당신이 작은 방 가서 자. 나 일하고 왔어. 오늘 하루 고생하고 들어왔다고. 술 퍼먹고 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방에서 내쫓아? 아이 그래 지겹다 지겨워. 내가 작은 방 가서 잘 테니까 안방에서 편히 쉬세요. 됐냐? 저희 부부 사이는 심하게 금이 가서 곧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날마다 술을 마시러 다니더니 급기야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 회식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서 알게 됐답니다. 그이가 새벽 3시쯤에 들어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 가지가지 한다. 이젠 바람까지 피워? 술, 도박, 여자 문제까지 쓰리콤보네. 조용하고 성실한 줄 알았더니 내 남편이 최악의 남편이었어. 나 더는 못 참아. 우리 이혼해. 아니 이 사진 누가 보내준 거야? 아 여보 이 여잔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실수야. 당신이 날 하도 달달 볶아서 친절하게 구는 여자한테 넘어가서 실수한 거라고. 바람 피운 것도 내 탓이야? 와 나랑 계속 살다간 당신 신세를 제대로 망치겠네. 그래 바람도 내 탓, 회사 잘린 것도 내 탓, 또 도박한 것도 내 탓이야. 그러니까 이혼해. 진짜 더는 못 참아.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니까 좋디 인간아? 종합 쓰레기 마냥 못된 건 다 했다고. 여보 목소리 좀 줄여. 현철이 깨겠다. 왜? 아들이 당신 바람 피운 거 알까봐 무섭냐? 부끄러운 줄 알아. 그 정도만 하라니까. 이 여편네를 진짜 어떻게 해줄까. 남편이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절대로 움츠리지 않았죠. 남편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찰싹 때리자 잠시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머리가 빙빙 돌았답니다. 이 여자야, 그렇게 성질 부려야 속이 시원하냐?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잘 봐둬라 이 드센 여자야. 남편의 따귀를 몇 차례 맞고 안방 구석까지 밀려났고 발로 밟히기까지 했습니다. 큰 소리를 들은 아들이 안방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는데 그이가 아들까지 손찌검 하더군요. 이 아들놈의 자식은 맨날 지 애미 편이네. 야 임마, 너도 단단히 교육 좀 받아야겠다. 이 애비한테 먼지나게 맞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아빠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건들지 마. 이것들 아주 재밌게 노네. 그래 서로 감싸주고 막아봐라. 누굴 더 많이 때리는지 재미를 좀 봐야겠다. 아들은 손찌검 당하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손을 뻗으려고 하면 몸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보호하려고 아들을 감싸 안았답니다. 쿵쾅 소리를 내며 얻어맞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말리기 전에 전화로 알렸던 모양입니다. 시모는 저희 모자가 맡고 있는 광경을 보시더니 크게 놀라 주저앉았다가
이내 아들 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남편의 온몸을 사정없이 갈겨줬어요. 아이 어머니,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아이 어머니 누구 편이에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놈아, 처자식을 두들겨 패는 놈 편을 들어주는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 이놈아, 정신 나간 채로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술 처먹고 다니면서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손찌검이야? 너 오늘 이애미 손에 착살 한번 나봐라. 시어머니는 야구방망이로 진짜 심하게 남편을 혼내줬습니다. 곧 남편은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흐느끼며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여보, 내가 너무 못났지? 미안해. 현철아, 아빠가 미안하다. 당신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숨 쉬는 것조차 못 참겠으니까 당장 나가. 꺼지라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비는데 시어머니는 용서해주라는 말씀을 못하더라고요. 버린 짓이 엄청 심하니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죠. 저는 무조건 이혼만이 답이라 생각해서 제발 저희 모자 앞에서 사라지라고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화해하는 것이 어려운 걸 알고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날 저와 아들은 병원 응급실에 가서 손찌검 당한 곳을 치료받고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하고 돌아왔답니다. 이혼을 무조건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혼장을 몇 장 받아왔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에게 전해줬는데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심부름하던 시어머니는 이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아들이 저 모양인가 봐. 아휴,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머님, 그이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보고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혼하려면 그것밖에 답이 없겠어요. 소송을 하려면 하거라. 내가 무슨 낯짝으로 말리겠냐. 어멈, 100번 1000번 미안하다. 어머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과를 하세요. 그날 어머님이 새벽에 찾아와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진짜 사달 났을 거라고요. 그때 그의 눈빛을 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소송도 괜찮으니 변호사를 얼른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이혼소장을 받고 고민을 하던 남편은 절 만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아니었어. 뭔가에 씌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사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 그냥 이혼만 해주면 돼. 뭐?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좀 봐주면 안 돼? 다른 집들도 싸우고 화해하면서 살아. 여보, 우리 화해하고 다시 같이 살자.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당신이 나랑 현철이를 공격할 때 눈빛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더라. 난 그런 짐승 같은 당신과는 하루도 더 못 살아. 지금이라도 합의 이혼하겠다면 소송은 안 할게. 제 결심을 다시 확실하게 전해줬더니 그이가 한숨을 길게 쉬며 일어나더군요. 그리곤 깔깔 웃어댔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네. 당신 내가 이만큼 빌었는데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안 돼. 너무 무서워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그러셔? 근데 지금 나랑 같은 공간에 있네? 지금 당신 떨려? 내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섭지? 그이가 제 앞으로 걸어오길래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또 미친 짓을 하려는 거야? 그만두고 나가! 이미 늦었어. 당신이랑 현철이랑 같이 못 살 바엔 그냥 다 같이 돼져버리는 게 낫겠어. 여보, 우리 같이 인생 끝내자. 이리 와. 무슨 소리야? 다가오지 마. 저리 가라고. 여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게 왜 날 화나게 만드냐고. 그이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도망가려고 소파로 뛰어올라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이가 뻗은 손에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까꿍, 잡혔네. 그럼 시작해볼까? 여보, 이러지 마. 지난번에 때리다가 뚝 끊겨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제대로 스트레스 풀어야겠어. 안 돼, 하지 마. 어디서 감히 명령이야? 입 닫아라, 센 거 들어간다. 그이가 제 뺨을 후려갈긴 순간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기절하고 말았네요. 다시 의식을 찾아 눈을 떴는데 집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안심이 되긴 했지만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동공을 살피면서 뭐라 말하는데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 같았죠. 머리는 수술을 받았는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중환자실과 개인 병실을 오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눈에 보인 아들과 시어머니가 소통은 하지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다였어요. 엉엉 우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슬퍼하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젠 편하게 가족들 면회를 받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알아들었답니다. 곧 시어머니가 홀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어멈, 괜찮니? 이제 내 말이 들려? 어머님. 그래, 나야, 나. 모질고 부족한 쉼이야. 아유, 어멈, 살아줘서 고맙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대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저를 만났는데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대화는 길게 하지 못해서 다시 입을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뜨문뜨문 말하다가 곧 입이 트여서 하고 싶은 말을 길게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몸 구석구석 닦아주시길래 그만하고 제가 왜 병원에 입원해서 이러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멈, 너 이렇게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한 거 1년이나 됐다. 1년이나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지 몰랐어요. 매일 잠만 자니 모를 수밖에. 이렇게 깨어난 것도 기적이고 말하고 듣는 것도 기적이야. 어머님,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거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다툰 건 기억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어머니는 구슬픈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날 이혼하겠다고 하자 내 아들놈이 네 얼굴에 손을 댔어. 그런데 네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혔다. 크게 다쳐서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수술하고 이렇게 입원 중인 거다. 역시 그 인간이 절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래서 그 인간은 어디서 뭐하고 있나요? 그놈은 처슴 같다. 지가 한 짓을 지도 용서 못하겠는지 스스로 떠나버렸어. 앞으로 너와 현철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네? 그 인간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안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것이니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멈, 난 괜찮다. 그 녀석 없어도 돼. 난 너와 현철이가 있잖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생각을 하다가 결심한 걸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남남이니 더는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났어도 저와 아들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어머니와 계속 가족으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그래, 푹 쉬거라.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렴. 난 떠나도록 하마. 미안하다, 어멈.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지친 기색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학교 끝나고 돌아와 제품에 안겼고 말을 제대로 하는 저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길게 말할 수 있어? 응,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안이 간지러웠어. 우리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어. 오늘 학교에선 어땠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아주 잘 지내니까. 근데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할머니? 현철아, 이젠 할머니 안 오실 거야. 내가 오시지 말랬다. 왜?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랬어? 현철아, 할머니 이제 남이야. 네 아빠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니? 또 네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계속 할머니를 만나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세상을 떠나다니.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스스로 저 세상에 갔다고. 엄마, 할머니 말씀 거짓말이야. 구라야. 아빠 버젓이 살아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잠깐, 할머니가 이사 간다는데 그거 좀 이상하네. 뭔가 감추려는 건가? 게다가 할머니가 왜 거짓말을 한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빠는 살아있어. 현철아, 네가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 좀 해줘. 엄마한테 일어난 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아는 대로 일러줘.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이가 이혼하겠다는 저를 잡고 손찌검하는 바람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 행동을 멈추지 않았대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남편을 잡아 끌며 말리고 때렸는데 도리어 시어머니까지 손찌검을 당했답니다. 어머님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와 팔이 부러질 만큼 심하게 맞았대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저를 끝까지 공격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막아내며 경찰에 신고해 상황이 종료됐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저와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제가 오래 누워있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구해주신 시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시모를 모셔오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고 저는 감사함에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님,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이사를 가려고 하셨어요? 저를 구하시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면서요. 아유, 우리 손자가 다 말했구나. 내가 구하고 다친 걸 비밀로 하랬더니 어멈, 네가 내 아들 살아있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킬까봐 그랬다. 널 1년 동안 병원에 입원시킨 그놈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까봐 거짓말했어. 그리고 아들놈이 훗날 출소해도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어디 외국이나 데려가서 살려고 마음먹었다. 어멈이 2년 끈차고 있을 때 이미 나도 마음 먹고 있었고 혼자 멀리서 살다가 나중에 아들놈이 나오면 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인간을 끝까지 막아주려고 그랬던 거네요? 어머님, 우리 한 식구잖아요. 같이 이겨내야지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해요? 내가 그 녀석을 낳은 어미니까. 어멈, 다시는 너한테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님, 그 일을 놓을 생각은 없으세요? 놓고 싶지. 나도 연 끊고 싶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져야지. 너와 내 손주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않겠냐? 몇 년 뒤에 출소하면 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우리랑 살아요.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이는 그냥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경고해주러 가요. 그 인간에게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고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말라고 못을 박으러 가자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큰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 같이 함께 살면서 남편을 외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아들의 설득에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몇 주 뒤, 거의 회복한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남편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더니 그이가 받아줬고 곧 유리 사이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살았구나. 이제야 살아났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소름 끼치는 말 하지 마. 난 당신을 보는 게 역겹고 힘들거든. 미안해, 여보. 나 그때 1년 전 뭔가에 쉬었었나 봐.
그땐 내가 아니었어. 여보, 나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면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이랑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야. 복역하고 출소하면 절대로 우리를 찾지 마. 당신이 출소하면 우린 세 식구 떠날 거야. 나를 두고 떠나겠다고? 여보, 그건 너무 가혹하다. 나도 식구인데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버린 짓을 생각해봐. 내가 1년 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누워만 있었어. 그리고 어머님은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고, 그렇게 만든 당신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야.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절대로 우리를 찾을 생각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다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의 남편 현철이의 아빠로 더는 못 사는 거야? 그래, 맞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어.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 변호사가. 이제 당신 상황 알겠지? 남편은 울다 말고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나 졸라 열받네. 야, 이 여자야. 그때 안 돼주고 운 좋게 살아서 지금 나한테 경고하러 온 거냐? 노친네까지 와서 날 버리겠다고 하는 게 참 가소롭다. 내가 니들 못 찾아낼 것 같아? 무슨 짓을 하든 반드시 찾아내서 날 감옥에 쳐넣은 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당신 지금 웃은 거야? 말하는 것도 비정상이야. 완전 사이코 같아. 팍씨. 그래, 웃었다, 이 여자야. 내가 그때 널 끝장냈어야 했는데 저 노친네가 말리는 바람에 끝을 보지 못했다고. 야, 네가 날 버려? 그럴 일은 없어. 내가 널 찾아갈 테니까. 몇 년 뒤에 출소하면 하지 못한 걸 마무리하러 갈게. 내가 끝내기 전까지 아무도 우리 가족은 그대로라고 알아듣겠냐? 남편은 전보다 더 심한 정신 이상자로 보였습니다.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웠습니다. 제가 겁을 먹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어쩌다 그 모양이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고? 이 노친네가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씨. 내가 망가진 게 당신이 신고해서 잡혀왔기 때문이잖아. 그냥 사사로운 가정일을 왜 신고하고 난리를 피워, 이씨. 그러고 보니 내가 출소해서 끝장낼 여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 둘이 손 붙잡고 벌벌 떨면서 기다려. 아주 뜨거운 맛에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이젠 나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야겠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힘쓸 거야. 끝까지 어멈과 현철이 지킬 거라고. 이 노친네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옆에 붙어먹었네. 난 몇 년만 참으면 여기서 나가거든. 이봐, 노친네. 당신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을 봐. 이 복수심이 가득한 눈을 말이야. 난 밖에 나가기만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내가 널 외국에 데리고 가서 살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 생각 접길 잘했다. 외국? 거길 가자고 하면 내가 순순히 갈 거라 생각했어? 아주 웃기는 노친네란 말이야. 내 마누라랑 아들이 버젓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 얼른 밖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코패스. 너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 치료가 안 되는 사악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내가 낳은 놈이니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했다. 너 같은 놈은 다시는 사회에 나와선 안 돼. 내가 탄원서도 쓰고 청와대에 편지도 쓸 거다. 네가 다신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시모 말처럼 진짜로 남편은 사이코패스였답니다.
점수가 아주 높진 않지만 사람을 해하고 전혀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 부류의 인간이라네요. 또다시 저희 식구들에게 찾아와 해코지할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격리되도록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은 저희 고부가 가소롭다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나 감옥에서 몇 바퀴만 돌면 여기서 나가니까 그때 제외합시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가요. 교도관, 방으로 갑시다. 닥쳐! 네가 찾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야. 노친네가 팔팔하네. 그때 좀 더 세게 망가뜨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내가 험한 꼴 보여줄게요, 어머니. 그리고 여보도 벌 받을 준비하고 벌벌 떨면서 기다리라고. 다시 니들 혼꾸녕 내줄 때 손맛을 꼭 느끼고 말 테니까. 그럼 나 들어간다. 저런 놈을 내가 낳았다니. 네가 못 나오게 하든 나중에 돌아오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저와 시어머니는 강한 척하려고 했지만 그이가 너무 무서워서 두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벽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사이코패스 맞죠?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 저건 치료도 안 된다고 하네. 정말 무서운 놈이지. 우리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자식이고 현철인 내 귀한 손자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다. 아까 그 놈이 한 말처럼 다시 재회하는 날은 없을 거야. 날 믿거라. 어머님, 날이 춥네요. 어서 집에 가요. 교도소에 갇힌 남편이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걸 보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제가 걱정에 빠져 있자 아들이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저희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아빠가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아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찾아낸다고. 엄마, 그때가 되면 난 장성에서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내가 아빠 하나 못 막을까 봐? 엄마, 할머니, 이 집에서 아빠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요. 우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난 이 도시가 질렸어요. 아들은 시골로 이사 가서 셋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눈을 마주치며 반가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머물던 집에서 사는 건 진짜 역겨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땅을 좀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귀농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다행히 저희가 온 시골은 인심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아가며 지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시어머니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너무 놀란 얼굴이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말이다. 내 아들이 교도소에서 재소자와 싸우다가 뇌진탕으로 사망했단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청와대에 편지 안 써도 되고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안 넣어도 되겠구나. 이제 무서울 거 없다, 어멈. 어머님, 그래도 자식을 잃으신 건데 괜찮으세요?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은 어멈이랑 손자뿐이다. 내가 낳은 괴물은 이제 잊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더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편하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도 되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시골 생활이 행복해서 계속 살기로 했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농작물을 키워 유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꽤 쏠쏠하게 벌려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농업대학에 들어갔답니다. 농작물 연구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포부를 저희 고부한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싱글로 4년 정도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새 시집을 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었어요. 어멈, 너 시집 안 가냐? 네 나이 아직 젊으니까 새 시집 가야지.
아우, 어머님, 결혼은 안 해요. 연애라면 모를까? 아니, 그럼 연애라도 해. 아직 50대면 한창 때 아니냐? 연애하고 있는데요. 이장님 아들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어머나, 정말이냐? 아이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었구만. 어머님도 아직 젊어요. 애인도 사귀고 황혼 재혼다면 좋겠어요. 나도 이미 애인 있다. 옆집에 사는 김씨 영감이랑 잘 만나고 있다고. 어머나, 정말요? 우리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뒤에 황혼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재혼은 안 하고 계속 연애만 하고 있고요. 아들은 농업대학을 나와 근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남편 하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가 이렇게 다시 잘 살게 되니 다행이고 안심이 되네요. 가족 중에 제 남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참지 말고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에요. 술, 도박, 여자, 그리고 무서운 손찌검, 이런 것들로 속 썩이는 배우자에게 참아주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위험한 상황을 절대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시골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며 앞날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